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대 영어학원에서 양정고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김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정고 담당하고 있고요. 영어를 전공하고 해서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제가 평소 학생들에게 진학지도, 입시 관련 정보도 계속 같이 전달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기존에 실시되었던 1학년 시험 대비 시험 범위 면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교과서가 2개 과정도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부교재, 컨셉 유형 독해에서 일단 14, 15, 16강 이렇게 해서 지문이 11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이제 미드 테스트, 섹션 5 그리고 유형 독해 모의고사 2회에서 일부 총 8문항 정도 해서 전체 20문항 조금 안 되게 시험 범위로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24년 9월 모의고사에서 일부 문항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부 지문 빼놓을 수 없겠죠. 이번엔 외부 지문 지난 시험 대비 아주 소폭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체감하기에는 지난 앞서 2번 봤던 시험들하고 비슷한 정도의 분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각 영역별로 어떻게 비율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선택형입니다. 보시다시피 유형 독해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교과서라든지 모의고사라든지 그런 나머지 범위에서 아주 적게 시험 범위에 출제되지는 않았고요. 예전에는 유형 독해가 조금 더 독보적으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올해 그리고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특정 교재 내지는 부교재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갔다 이런 정도의 그런 인상은 없고요. 약간의 차이를 두고 대체로 비슷비슷한 분량으로 출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 같은 경우에가 예전보다 출제 문항수가 조금 늘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도 출제 문항수가 다소 늘면서 전반적으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되었던 그 부교재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이 좀 맞게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좀 골고루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전 시험과 동일하게 6문항 정도 나왔는데 제가 여기다가 소수점을 이렇게 넣어둔 것은 그 서술형 한 문제 중에서 한 문제에 서로 관련이 없는 2 지문을 넣고 그 각각의 지문에서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한 문제로 일단 카운팅은 되지만 그 안에서 한 지문은 외부 지문이었고 한 지문은 유형 독해에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편의상 점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한 문제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결코 짧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많다고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외부 지문, 외부 지문에서 우리 학생들이 어렵게 많이 느끼는 부분인데 서술형이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죠. 2.5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3지문이 서술형에서 외부 지문으로 출제가 된 겁니다. 올해 들어서 이 외부 지문으로 변별력을 강화하려는 그런 모습,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올해 조금 더 이전에 1학년들 시험 때에 비해서는 약간 더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외부 지문으로 특히 서술형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영역별로 어떤 유형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교과서나 유형 독해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형들을 제시를 했고요. 사실 변형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시험 범위 내에서 출제된 그런 문제들은 우리 학생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주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는 않았을 법한 그런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유형들도 대체로 평이하고요. 물론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소 저와 함께 수업을 해서 주요 문장들에 대해서 연습을 했던 친구들이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서술형들 위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의고사가 약간 특이점이 있는데요. 대체로 모의고사에서는 서술형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서술형을 두고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고요. 다만 어렵게 출제가 된 것은 아니고 모의고사 지문에서 한 두 부분 정도를 학생들에게 해석을 시키는 그런 문제로 서술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모의고사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한 친구들이라면 전혀 어려움 없이 풀 수 있는 서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술형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전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유형들과 비슷하게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외부 지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죠. 사실 그 이전 연도의 시험들은 외부 지문에서도 물론 변별력을 주지만 외부 지문 안에서도 이 문제의 난이도가 다소 좀 높은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다소 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외부 지문들도 있고 이렇게 외부 지문 안에서의 난이도를 조금 차등화를 두는 그런 경향을 보였는데 사실 이번 1학년, 24년 1학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지문이 이전에 나왔던 그런 양정고 1학년 시험의 외부 지문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외부 지문으로 출제된 문제의 유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어휘나 빈칸. 근데 평소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많이 했던 유형 같으면 어휘 추론, 빈칸 추론 나와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맞닥뜨렸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그런 지문에서 어휘 추론 문제 내지는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온다? 학생들이 굉장히 난감해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외부 지문으로 빈칸으로 출제되었다는 것도 뭐 이전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역시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서술형 빈칸이라는 건 지문을 주고 빈칸을 몇 군데 뚫어둔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선택지는 있습니다. 서술형이라고는 하지만 선택지는 있어요. 대신에 선택형 같은 그런 오지선다형이 아니라 총 보기가 8개 정도 있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그리고 그 보기가 지난 이전의 시험들에서는 외부 지문으로 빈칸을 찾아서 이 번호를 구성하는 문제가 있었기는 해도 대개 한두 단어 정도의 짧은 빈칸들을 채우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빈칸의 길이가 그냥 뭐 절 하나, 문장 하나 정도. 그래서 수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 34번 유형과 같이 빈칸이 상대적으로 길게 빠져 있는 그런 빈칸 문제를 서술형으로 내어두고 8개 정도 보기를 준 다음에 그 해당 위치에 들어갈 적절한 말의 번호를 골라 쓰는 이런 서술형이 나왔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역시나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지문이기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 유형이기도 한데 지문의 길이가 원체 길었어요. 서술형을 풀 때쯤이면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좀 이 시간의 압박을 많이 느끼고 있을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압박을 느끼는 와중에 처음 보는 지문, 그것도 빈칸을 아무리 선택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선택지가 8개씩이나 되고 또 선택지 각각의 길이가 이번엔 꽤 길었거든요. 빈칸이 3군데밖에 없긴 했지만 그래서 상당히 여기서 시간을 많이 학생들이 푸는 데 소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려운 말하자면 킬러 문항이죠. 그런 데서 이제 변별력을 발생시키는 구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이전에도 간혹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외부 지문을 주고 이제 각 여러 부분 위치에 단어들을 말하자면 동사 같으면 동사의 원형을 주고 그 동사 원형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에서 투부정사를 써야 하는지 혹은 동명사 혹은 뭐 분사 어떤 거를 써야 하는지 이런 식으로 그 위치에 걸맞는 그 단어의 어형을 변화해서 쓰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법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하죠. 거기다가 외부 지문 그것도 서술형 여기서 굉장히 많이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시험도 지난 1학기에 봤던 시험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은 범위 내에서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은 큰 변형 없이 평이하게 가볍게 잘 물론 공부를 충실히 했다는 전제 하에 말입니다. 평이하게 잘 풀 수 있었으나 역시나 외부 지문으로 변별력이 발생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외부 지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 빈칸, 그 다음에 어형 변화,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페이지쯤에는 외부 지문인데 일정 구간을 두고, 물론 해석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단어를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아무래도 다른 부분보다는 여기에서 감점을 많이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외부 지문 서술형 배점이 15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들, 아무리 서술형 다른 문제 내지는 선택형에서의 외부 지문, 또 기본 범위 내의 문제들 아무리 잘 풀었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외부 지문 서술형에서 최대 15점까지 감점이 된다면 아무래도 아주 좋은 등급을 받기는 어려웠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를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역시나 외부 지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 영어 공부를 내신 기간에만 너무 국한해서, 네, 그리고 내신 기간이 아닌 내신과 내신 사이 내지는 방학 때 영어 공부를 좀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요즘 뭐 국어든 수학이든 또 각종 탐구 과목이든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습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 줄은 알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영어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에는 이런 내신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었다 한들 내신 영어는 여전히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평가라 함은 학생들에게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부여해서 학생들의 점수 편차를 벌릴 수밖에 없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도 내신 영어 시험은 이 어려운 난이도가 어느 정도 기본 기조로서 유지가 될 텐데, 우리 학생들은 그저 시험 기간에 시험 범위에 주어지는 지문들 위주로만 바짝 공부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너무 영어에 많은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어서 이런 항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영어라는 과목은 언어라는 과목이고 또 굉장히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어려운 과목입니다. 절대 쉽게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시간을 생각보다 많이 들여야 하는 그런 과목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 친구들은 최근에 영어 학습을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비단 수능에서 좋은 영어 성적을 받기 위한 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영어 실력을 갈고 닦아야 내신 시험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특히나 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역시 기본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 영어 독해 기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어휘입니다. 단어 외우는 거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 없죠. 시간 많이 들려서 굉장히 하기 거북하고 짜증나죠. 하지만 우리가 밥은 매일 먹잖아요.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원으로서. 근데 영어 공부를 하는 에너지원이 되는 단어를 매일 외우지 않는다? 사실 그거는 좀 어불성설입니다. 굉장히 어휘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들이고 하기 싫다는 이유로 우리 친구들이 어휘 학습을 너무 안 하고 있어요. 외부 지문에 대한 적응력 확대의 기본은 무조건 단어입니다. 하루에 상대적으로 적은 양을 외우더라도 꾸준히 매일같이 단어를 반복해서 일정 수준의 감을 유지해 주는 것이 사실 영어 학습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시작에는 어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문이죠. 우리 친구들이 단편적으로 문법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느 정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단편적인 지식을 문장에 녹여서 구문 독해로 승화시켜서 학생들에게 문제로 던지고 질문을 하고 해석을 해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분명히 문법을 배웠는데 독해에 대한 적용이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아는 문법 지식을 토대로 이거를 실제 문장으로 옮겨서 말을 만드는 연습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문법 적당히 알고 단어 아는 거 몇 가지 대충 끌어와서 어느 정도 대강의 말만 만들어서 의미를 파악하고 넘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런데
내신 시험이라는 건 변별력을 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서 어법을 변형한다든지 독해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든지 따라서 굉장히 디테일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는 구문 분석은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얕은 어법 지식 그리고 저조한 어휘 풀 이것만 가지고 정확히 문장을 한국말로 바꾸는 작업에 대한 연습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적당히 말만 만들고 사실 그게 틀린 해석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냥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을 해보지 않고 눈으로만 대강 읽어서 답을 찾으려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구문 연습, 독해에 대한 정확하게 우리 문장으로 옮겨낼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는 그렇게 눈으로 대강 보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만 해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구문 실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만 보고 대강의 단어만 조합해서 해석을 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게 바로 외부 지문을 읽었을 때 그리고 수능 모의고사에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정확한 해석을 하지 못하고 정확한 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휘와 구문 이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더 멀리 대학 이후에 뭐 토익 토플이라든지 취직 준비할 때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학습 태도가 된다는 점. 단어는 매일 외우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해석하는 연습. 그건 당연히 구문적, 어법적 지식이 기초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연습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내신 등급도 잘 받을 수 있고 수능, 모의고사, 실제 수능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에서도 안정적으로 좋은 등급을 받아서 그렇게 토대를 충분히 마련해 둔 뒤에 국어든 수학이든 탐구든 다른 영역 관리에 더 힘을 쏟아야 할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어법인데요. 앞서 이제 그 외부 지문으로 어형 변화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올해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 왔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피상적으로 문법 지식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학원이다 보다 많이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수업을 할 때 문법적인 사항을 설명을 할 때 학생들에게 왜 이게 이렇게 돼야 하지? 이유를 설명해봐 라고 물으면 솔직히 대답할 수 있는 학생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그 문법 기본서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그냥 맛보듯이만 탕수육 찍먹하듯이만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한다면 사실 그 어법 지식은 굉장히 활용도가 낮은 지식이 될 겁니다. 특히나 내신같이 변별력을 줘야 하는 시험에서 어법을 더 자세하게 더 따지고 들어가서 어형 변화까지 그것도 외부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대해서는 원리 이해 항상 어법 공부를 할 때는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답하고 또 이해할 수 있게 그런 수준으로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핵심 문장의 서술형이나 어법 이런 것들은 사실 어느 정도는 학원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다른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되고 시간적인 또 마음적인 여러 가지 여유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수업을 오래 해오신 분들은 결국 시험에 나오기 좋은 조건을 갖춘 그런 문장들, 그런 서술형 부분들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의 것으로 소화하는 노력을 충실히 기울인다면 내신 성적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문에 대한 분석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학생들 앞에서 수업을 하기에 앞서서 그 지문에 대한 굉장히 타이트하고 철저하고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제 나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 해당 학교의 시험 트렌드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이번 시험에는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는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런 부분 역시 학생들은 이제 학원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이 지문을, 사실 제가 공부를 학생들이 하는 걸 보면 이 지문에 대해서 정독하지 않고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해당 지문에 대해서 정말 적어도 5번, 추천은 10번 정도는 아주 깊이 있게 정독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지문의 내용을 온전히 스스로 다 익힌 다음에 나머지 변형에 대한 준비, 어휘, 문제풀이 이런 추가적인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은 지문 자체에 대한 그런 분석을 너무 하지 않아요. 정독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시험을 보니까 등급이 안정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 하나를 두고 정말 심층적으로 읽고 또 읽어서 이 지문의 내용을 충분히 내재화시킨 다음에 저 같은 또 다른 학원 선생님 혹은 학교 선생님, 주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각 지문의 특징을 더 면밀히 파악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문제로 어떻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그런 학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지문을 소화하는 이 시간 많이 가지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내신 수업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수업 지문에 대해서 제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이 내용을 잘 이해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한 최대한 가능성 있는 유의미한 그런 경우의 수들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제가 배경 지식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또 시험 문제에서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어법, 어휘, 그 다음에 지문의 논리 전개상 특징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정말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유형들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역시 앞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문장들에 대한 선별 후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숙달 연습시키는 그런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독해 수업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는 어법, 구문, 그리고 어휘에 대한 그런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영어 실력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 것 없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눈으로 읽어서 대강 해석하는 그런 식의 영어 학습은 사실 장기적으로 빛을 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저는 어휘를 전달할 때도 이 파생어, 원리, 근거, 또 확장성, 유의어, 반의어 이런 것들을 최대한 시험에 잘 나올 만한 것들로 조합을 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학생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어법을 설명할 때도 이건 이거야 라는 설명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학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라는 질문에 이런 이유로 그런 어법이 나와야 합니다라는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학생들에게 수준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외부 지문, 이게 내신 때도 이제 사실 내신 때는 시험 범위 진도에 좀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시험 대비 기간에는 외부 지문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틈틈이 학생들에게 외부 지문을 풀 수 있는 어떤 각 유형별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문제로 풀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제시를 하고 있고 직보 때도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관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테스트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제가 그러니까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죠. 그리고 테스트를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추가 공부가 필요한지가 보이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리뷰하는 그런 과정을 실제 제가 진도를 나가는 수업보다 훨씬 더 중시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뷰를 충실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직접 각 학교 시험의 특성에 맞는 그런 확인 테스트 출제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사실 복습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복습을 너무 안 하죠. 그래서 제가 별도로 복습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좀 마련해서 학생들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평소 이제 내신 대비 기간이 아닌 예를 들어 방학 때라든지 그 다음에 각 정규 고사 사이에 있는 시간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능 대비 수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수능 대비에 있어서 물론 이거는 내신 대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신 시험 유형이 수능, 영어 유형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각 유형별로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독해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론이 다 존재를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평소에 학생들에게 연습을 시키는 걸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각 지문의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국어 과목에 비해서 영어 과목은 각 지문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지문 내에서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파악해야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들이 사실은 대부분이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그냥 단순히 해석을 하기에 급급해서 결과적으로 이 글이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각 지문에서 우리 친구들이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필자의 메시지, 중심 생각, 의도를 더 효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어법이나 어휘는 앞서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좀 드렸던 거기 때문에 독해 수업이라고 해서 저는 절대 구문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계속 많은 자극을 줘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갈 수 있게 최대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 평소에도 이제 확인 테스트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복습 노트 진행하고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어 강사로 오래 일을 했지만 평소 제가 이런 분야에 또 관심이 많아서 학생들 진학 지도도 좀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뭐 수시가 됐던 정시가 됐던.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학생들은 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진로에 대한 논의도 좀 하고, 그리고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본인 진로에 유리할지 이런 것도 좀 상시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로 원서를 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학생들하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입시 처리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별도로 컨설팅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제가 만나고 호흡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학생들을 만나는 그런 컨설팅만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높고, 또 그분들 못지않은 입시 지식을 저도 충분히 쌓아왔고 충분히 활용해왔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상시적으로 특정 시기가 되어야만이 아니라 평소에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대학에 갈 수 있는 그런 필요한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방법을 평소 수업에서도,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내신 기간에는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진도를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수능 대비 위주의 수업 때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양정고 1학년 중간고사 시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